내용 좀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그 조직노동론이랑 과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변해온 트렌드. 제가 2007년, 8년 요때 박사과정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네, 조직노동론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 2003, 4년까지 조직노동론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이제 한 7년 텀인 거죠. 계속. 네, 7년 후에 지금 조직노동론이 다시 교과서를 이제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변화,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 해드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책이 아니라 수업을 오는 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1장,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돼요. 읽기가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되게 컨셉추얼한 내용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 아 무슨 내용이구나라고 하는데, 이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 뭐 뒤에 얘기할 게 막 그런 식이니까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2장도 간단하게 뭐 그 다양성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주로 다룰 이야기는 이제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는 3장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을 뭐 읽어 오셨다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오늘 얘기 듣고 그거 가지고 생각을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은 거는 예습이에요. 예, 예. 언제나 이제 예습이 제일 좋아요. 예습을, 그러니까 이게 또 연구 결과기도 하고요. 또 좀 책을 읽어갖고 오면 제가 하는 얘기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본인만의 어떤 컨텐츠로 이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궁금했었던 거, 이거 잘 이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기 때문에, 복습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내용이 어려울 때는 제가 복습을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안 읽히는 거 읽다가 좌절하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는 설명을 듣고 좀 읽어보시면 잘 읽혀요 하면서 복습을 추천을 드리는데, 요 정도 내용이면 저는 예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어갖고 오시면 수업을 아무래도 좀 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 꼼꼼히 읽어야 돼요. 꼼꼼히 읽기 어려워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스킵 스루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시고, 옆에 이제 용어 정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아는 거는 좀 스킵하고, 뭐 모르는 거 조금 그 옆에 이제 조금 깊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큰 부담 갖지 않고 또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게 이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편에 맞춰서, 레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접근하셔서 뭐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예, 예, 운영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음. 네. 네. 예, 질문 있으세요? 예. 아닌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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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책들은 어떻게 읽어 오셨습니까들? 앞에 읽다가 못 읽겠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읽어 그러니까 못 읽은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고요. 성인 학습자는 다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읽어 오시면 뭐 오케이, 뭐 안 읽어도 오케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읽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저한테 주셔야지, 사람들이 얼만큼 읽었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뎁스를 사실은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다 못 읽어오는데 마치 읽어온 것처럼 막 끌고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은 좀 약간 강제성이 있어서 그런 면들이 이제 있긴 한데, 뭐 저는 이제 특수대학원, 뭐 이를테면 중소기업대학원이라든가 경영대학원 이런 데서 주로 가르쳤는데 거의 다 못 읽어오세요. 일반 대학원은 막 악착같이 읽는 거 시키죠. 진짜 안 읽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도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수업하지만, 이제 특수대학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프라이빗한 그런 장면에서는 못 읽어 왔으면 못 읽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수업을 진행할 능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3장만 좀 읽어왔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3장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조직행동론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뭐 여기 학습 목표 이렇게 줄줄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학부 과정에서 이제 많이 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견지의 그런 어떤 학습 목표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델로도 이제 제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적절히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뭐 대인관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밤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왜 우리가 조직 행동론을 배워야 되냐? 이 부분은 이 책에 나온 거 별도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7년 간격으로 이거를 쭉 교과서의 어떤 그 흐름을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직행동론 이 과목은 뭐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메이저하지 않았어요. 여기 본 것처럼 옛날에는 재무 성과가 되게 중요했어요. 숫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MBA 과정을 가더라도 주로 뭐 회계라든가 재무지표 보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 계량적이고 수량적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에서 뭐가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하여튼간 성과만 내 숫자만 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다 유지를 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특히 90년대 막 이런 때까지 엄청나게 고성장기였을 때는 사실은 그런 어떤 숫자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이 어떤 니즈가 커져가고 사람들이 이게 점점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옛날에 그 뭐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으신 분들은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과학적 관리라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계의 일부로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장을 돌리는데 누가 전원을 올려야 되잖아요. 전원은 기계가 스스로 못 올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인간인 거죠. 그리고 여기 벨트에서 저쪽 벨트로 옮기는 거 뭐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된다. 옛날에 그 양말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걸 왜 서구에서 많이 안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었냐? 그 시절에는 양말을 그 앞에 요 이렇게 붙이는 부분을 다 사람이 손으로 했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직조를 하고 뭐 쫀쫀이를 만들고 이런 건 다 이제 사람이 했었어야 돼서 그러니까 기계가 할 부분은 기계가 하고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사람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기계의 일부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사람도 일을 해. 그러니까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요. 복지를 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청소는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휴가를 주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기계의 일부로 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90년이 넘어가면서 산업이 좀 바뀌게 되죠. 예전에는 뭐냐면은 그 시장이 그러니까 그 공급이 적었어요. 물건이 사실 없어서 못 팔리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TV가 몇 대가 공급이 됐어. 그러니까 TV를 더 몇 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면 사람들이 막 다 사갔다라는.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에서 그 뭐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물건만 내놓으면 사람들이 막 이제 사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혀 요구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러던 막 성장기가 2000년대가 되면서 꺾이죠. 그래서 그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경제가 이제 침체가 되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하면서 완전히 쌍코피 이제 맞고 정말 그렇게 상태가 됐다가 지금 겨우 일어나서 뭐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코로나 터지고 사실은 굉장히 그런 어떤 시장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는 공급이 뭐 부족한 세상은 아니죠. 우리가 물건이 부족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뭐 물건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은 그런 세상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장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사람이 별로 안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점 사람이 중요한 시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든지 혁신으로 먹고 사는 사회예요. 뭐든지. 사실 뭐 물건만 열심히 만들어도 돼. 그러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GE의 제겔치가 뭐 식스시그마 이제 이렇게 해서 불량률을 줄여라라고 하는 거죠. 내놓기만 하면 팔리는데 불량률이 높으면 내놓는 물건이 적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불량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교하게 해서 불량률을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측정해서 성과로 이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건이 뭐 이렇게 분량이 많다 그래서 그 물건을 안 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애플은 애진하게 망했어요. 진짜. 애플이 정말 우리 산업계에 되게 한 획을 그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분량을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의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한때 되게 중요해서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탱크주의 옛날에 대구에 탱크주의가 있었고 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저하합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품질이 되게 중요했는데
애플이 나오면서 이게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처음에 나오고 사람들이 열광해서 그걸 막 혁신의 막 완전히 아이콘이죠.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근데 막 떨어지면 되게 쉽게 금이 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이 갔다고 이거 애플 못 쓰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는 애플을 안 사나요? 아니죠. 거기다가 막 테이프를 붙이고 필름을 붙이고 막 그렇게 하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막 그렇게 들고 가요. 그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 내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폰 우리 엄청난 내구성이다. 뭐 그래서 뭐 어디 누가 총을 맞았는데 이게 삼성폰이 있었고 얘를 못 들어갖고 사람이 살았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홍보하고 뭐 어디 물에 빠졌는데 삼성폰이 돼가지고 물에 있는 사람을 건졌대 막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애플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삼성 더 이상 그 내구성에 관한 걸 더 이상 홍보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분량이 적고 내구성이 높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사실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경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매출이 높은 게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이제 왕이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왕이야. 그러면 지금 쿠팡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쿠팡은 몇 년간 조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적자를 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고 그 시가총액을 얼마에 찍었냐? 100조를 찍었어요. 근데 이 100조란 숫자가 뭐냐면 하이닉스랑 똑같아요. 넘버 2.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고 400조가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100조. 근데 쿠팡의 가치가 100조란. 뭐 반도체 이제 잘 나가는 건 알고 우리가 반도체 너무 필요한 거죠. 근데 쿠팡이 몇 년간 수조 원의 적자를 내는 그 회사를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한다. 이 회사가 혁신을 한다는 로켓 배송을 했고 뭐 이 택배 기사들을 직접 고용을 했고 뭐 여러분들 뭐 쿠팡 쓰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난 쿠팡 안 써서 모르겠어. 근데 쿠팡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팡 한 번 쓴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고. 그거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다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존처럼 이 안에 들어오면 이것만 있는 세상에 살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뭐 신세계 롯데 뭐 이런 데랑은 비교도 안 되고요. 지금 엄청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혁신을 하게 되면 적자를 내도 수주의 적자를 내도 그 회사가 전도 유망하다라고 평가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못하면 이 회사가 죽는 거고 혁신을 하면 매출이 안 높아도 이렇게 정말 엄청난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물건을 찍어내던 세상이랑 지금 완전 달라요. 진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독창성, 혁신적 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면 좋지 이게 아니라 정말 기업의 존폐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모든 시대를 해서 언제나 전 세계에 그런 탑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유통회사는 언제나 있었어요. 옛날에 월마트가 그랬고요. 아마존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쿠팡이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가 그런데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제가 아까 말했죠. 비교도 안 된다고 사이즈가. 혁신을 못하면 그 진짜 롯데백화점도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대신에 아이디어만 좋고 혁신적이면 정말 쿠팡처럼 마켓컬리처럼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무시하던 세대에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혁신 누가 하냐고, 기계가 하냐고, AI가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못해요.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중요성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회사들이 더 많은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되게 각광받는 학문 분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의 발전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이런 성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옛날에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여자들이나 그러지 이런 비즈니스 필드에선 그런 거는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이 뇌과학을 연구한 그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거기에 되게 많은 자본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뇌과학이 아까 그 뇌 연구가 가격이 싸져요. 기계가 싸져서. 그러면서 이 뇌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사실 우리가 논리적인 게
감정적인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를 점점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본연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본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또 입증이 되면서 이 분야가 또 떠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어떤 주식행동론을 배우는 거는 매우 시기적절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인재를 유치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전제. 뭐 판교 가면 뭐 난리죠. 그래서 인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빠졌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일단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새로운 사람 써갖고 뭐 교육시켜갖고 그 사람 뭐 적응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이제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한 회사에 있으면 잘 안 올라가요, 연봉이.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과급제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네,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비교 평가를 위한 성과를 해서 이제 그걸로 보상을 하는 제도는 거의 이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낸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막 그걸 갖다가 막 되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연봉을 올려? 다른 회사를 가면서 연봉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거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 회사에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너 나 연봉 올려줄래? 그래 5천만 원 올려줄게.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봉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직을 되게 많이 해요, 미국은.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얘가 가면은 뭐 저기 가면 빠져나가면 제가 5천만 원 더 받고 거기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메꾸려면 또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얘보다 5천만 원 더 줘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봉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에 붙여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조직행동론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밀레니얼들이 되게 일을 잘 그만두거든요. 직장을 굉장히 많이 그만둬요. 이건 뭐 대기업 공무원 뭐 따질 게 없어요. 정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좀 데리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그런 어떤 기업들의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뭘 바꾸든지 어쩌든지 하는 거죠. 개념이 없으면 쟤네들 왜 저러냐? 딴 데서 100만 원 주면은 100만 원만 더 주면 쟤네들은 갈 인간들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장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개선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직무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 스테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드라마틱하게 또 돈을 막 올려주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직할 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놓을 것인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 안에서 그러니까 직장 안에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오후에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 교육이에요.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생각하는 2030들을 위한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막 운영을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들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입사원 강의가 들어와가지고 신나갖고 갔죠. 근데 제목이 뭐냐? 선배 사원과 잘 지내는 거. 그러니까 이 직장 내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대인관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 앞에 세대에 비해서 갈등관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죠. 집에서 외동으로 자라기도 하고 워낙 작은 그 뭐 세상에서 자랐고 부모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보호라든가 그런 데에서 개입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런 것들 이제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자꾸 막 삐져가지고 나가. 왜 나가는지도 말도 안 해줘.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이제 강화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우리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바깥에 전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관계가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사실은 소비자도 사람이라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함께 뭐 엮여 있는 그 모든 그 인류들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 역량이라든가 사람들 관계라든가 뭐 이제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데가 그게 이제 조직 행동입니다. 그게 조직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거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심리학과나 심리학과 같은 데서 들으면 오거니제이셔널 사이콜로지라는 과목으로 들어요. 사실 비슷해요. 네. 오거니제이셔널 사이콜로지에서 거의 다 갖고 왔어요. 심리학에서 거의 다 갖고 왔는데 경영학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거를 행동 중심으로 본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으로 나온다. 사이클라지는 그 안 보이는 그 역동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이는 역동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행동에 이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직 행동론은 뭐 하는데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저 콜롬비아 다닐 때 오거니제이셔널 사이콜로지 수업을 들었더니 오거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책 갖고 수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나와 있는 좀 더 좋은 책 갖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직행동론 이제 뭐 이 책을 보시면 이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채식판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쓴 거고요. 이런 조직행동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쓰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이제 교과서 쓰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책을 한 1,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합니다. 최신 연구를 가지고 그리고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외국 교과서를 선호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도 많이 하지만 미국의 연구의 숫자에 질적 양적으로 비빌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라는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 교과서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내가 뭘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 보니까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MZ 세대가 중요해.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연구를 한 1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어디 돈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어디다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돈 줄게. 그러면은 그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 연구를 이제 한 1년 정도 해요. 그럼 논문을 써요. 그럼 논문을 써서 이제 내면 논문이 퍼블리시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나오는데 한 2년이 걸려요. 그러면 내가 이걸 연구를 해야지 해서 연구가 나오는 데까지 얼마 걸려요? 4년이 걸립니다. 4년이면 정말 코로나가 2번 터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교수들이 책을 이제 쓰는 거죠. 교과서에 이제 그 연구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는데 이제 정말 전문으로 쓰는 선생님들은 한 6개월, 1년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나오죠. 그러면 한국 선생님들은 영문으로 나온 거 보고 이거 보고 그러고서 하죠. 그럼 거기서 2, 3년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그 책들은 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거 한 3만 원 주고 사셨을 텐데 한국 책들은 비싸봤자 교과서가 이제 2만 원, 3만 원인데 이거 미국에서 똑같은 책 사시잖아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학기에 책값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특히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되는 책들은 중고판도 없어요. 중고도 별로 없어. 막 무조건 사야 돼.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교과서만 쓴 선생님들이 쓸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거 20만 원짜리 책 썼잖아요. 그럼 자기가 인쇄 뭐 2만, 3만 원 가져가더라도 이걸 갖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잖아요. 인터내셔널은 좀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애들은 그거를 이제 다 그 돈을 내고 사는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걸 빨리빨리 업데이트해갖고 빨리빨리 해갖고 그래야지 또 뉴스가 안 나가고 새 책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인쇄가 많이 고치고 이러니까 정말 열심히 교과서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만 원, 3만 원짜리 책 쓰면 2천 원, 3천 원 떨어진단 말이에요. 교수님한테. 근데 학생들 요즘 책 거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느니 연구를 하자. 이래서 교과서를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그렇게 빨리빨리들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외국 책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번역을 하는데 1년 걸리죠. 조금 이제 뭐 한 5, 6년 뭐 연구로 치면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최신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라서 근데 이 타임프레임은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배운 거를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고 이거는 한 3, 4년 전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 시대에 어떻게 됐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교과서는 교과서는 이런 게 교과서구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줍니다. 이런 거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 없죠.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이런 거 쓰실 수 있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 이제 이 교과서는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래서 이제 외국책을 쓰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번역이 쓸만해요. 이 책은. 그래도 번역이 좀 쓸만해요. 정말 못 봐주겠는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이 책은 막 이렇게 한 5문장 읽으면 한 문장 정도는 내가 이 뜻인 것 같은데 고쳐주고 싶다. 이런 문장들이 있긴 한데 그냥 읽기에 큰 무리가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맥상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겠으면 딴 사람들도 다 궁금한데 누가 먼저 질문하냐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하셔도 상관없다. 질문 있으시면 이 문장 잘 이해가 안 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그 덕분에 다른 분들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직행동론은 이 책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조직행동론이란 무엇이냐? 관련 지식을 활용해서 조직의 이제 종합적 성과인 조직 유효성 향상을 위해서 개인 집단 조직 구조가 조직 내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 분야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관련 지식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연구된 지식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뭐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적으로 쓰인 척하고 연구 결과하고 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무슨 경영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옛날에 시크릿 뭐 그래서 막 그러면 완전히 바라면 모노주가 좋아 이런 책도 이제 있고. 또 경영학에서 이제 그런 굉장히 수많은 책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연구 논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논문은 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살을 너무 많이 발라내갖고 정말 뼈다귀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뼈다귀 갖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공룡이 무슨 색인 줄 알아요? 모르죠? 그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공룡 무슨 색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학문적인 거는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통계학적으로 보는 거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해가지고 도대체 얘가 어느 동물에 붙어있는 살인지를 모르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균을 냈는데 평균이 한 명도 없어. 뭐 이럴 때면 여기서 우리가 나이를 평균을 내요. 그래서 뭐 43.4세 이렇게 나와서 평균이 43.4세는 여기는 한 명도 없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은 통계거든요. 그래서 통계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확한 어떤 그 살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경영의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살이 막 붙어 있죠. 근데 사람이 인간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관한 거지. 우리가 다 정우성처럼 생기고 다 김기처럼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사람. 이런 거를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감안하고 보신다 그러면 전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오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뼈만 발라놓은 애들을 베이스로 한다. 네. 이제 그게 학문이죠. 그래서 가장 근접한 확률로서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과학에서는요 100%는 한계도 없어요. 100% 한계 없고 심지어 사회과학이 어느 정도로 예측성이 없냐면 0.6, 66에 36%만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게 거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럼 이를테면 그런 거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을 잘해. 뭐 이런 것들 되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여학생이 모든 남학생보다 수학을 못하겠어요? 아니죠. 모든 여학생 그 성적표를 보면 국어보다 수학 성적이 다 낮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되게 그걸 정설로 받아들여요. 사회과학이랑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알아들을 그런 확률이 높지 100%는 아니에요.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여기서 모든 것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확률적으로도 높은 거를 하는 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취하는 것뿐이지 걔가 꼭 정답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련 지식들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연구가 된 거를 그거를 활용을 해서 조직의 그러니까 종합적 성과인 조직 유효성. 근데 이거 유효성이라는 말도 되게 그래요. effectiveness. 뭐가 유효하냐는 거지. 뭐가 유효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한 막 10몇 년 전에 이제 배울 때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비즈니스는 돈이고, 그 공무원은 효율성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갖다 돈을 다 남기고자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얼마를 남겼어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는 중요하지만 이 행정학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유효성이다. 유효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되게 모호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흑자를 내면 좋은 거였죠. 흑자를 내면 좋은 거였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조 원의 적자를 매년 내고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에 가치가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유효성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모호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어서 내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매출이 뭐 세계적으로 뭐 5인가 6인가 뭐 이렇다 칩시다.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시총은 굉장히 그보다 낮아요. 미래 가치가 없대요. 이게 뭐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지네가 아니니까 이거를 갖다가 백인들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지 아니면 북한 때문에 가치가 안 올라가는 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효성은 도대체 뭐야?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치의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거를 지금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또 프로스포츠 얘기 막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뭐를 유효성으로 볼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스포츠에서는 뭐가 좋은 게 이 회사 이 팀의 유효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 네, 또 다양하게 계속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프로스포츠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프로야구입니다. 보면 우리 제일 못한 팀이 어디죠? 한화예요. 근데 한화가 돈을 제일 많이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시청하는 경기 보면 뭐 10개 치면 7, 8개는 한화전이에요. 그리고 기사에 있어서 인기로 올라가는 거는 한화 관련 기사가 오르면 그게 다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명이 높은 건지 인기가 높은 건지 하여튼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 왜냐하면 광고 수입이잖아요. 이게 다. 그리고 관중도 한화 경기를 제일 많이 들어가. 사람들. 그래서 한화가 사실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거의 맨날 꼴찌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옛날에 SK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SSG가 팔았죠. 뭐 보통은 모기업이 힘들 때 다른 데 팔아요. 근데 SK는 모기업이 힘들지 않은데 팔았어요. 왜? 여기가 정말 우승 되게 많이 하는 팀이에요. SK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노잼이야. 우승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러니까 별로 돈이 안 돼. 딱 팔았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을 뭘로 볼 것이냐. 사실은 이것도 가치의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서 뭐를 가치로 하느냐. 이게 또 시대마다 달라지죠. 시대마다 달라지고 뭐 저기에 리더는 뭐 이를테면 모럴이 좀 안 좋으니까 뭐 도덕성이 안 좋으니까 그 가치를 굉장히 옛날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리더의 어떤 모럴, 그 도덕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기밸류가 됐다가 옛날엔 사기꾼이라고 다 그랬어요. 야, 전기차 말도 안 돼. 사기꾼. 우주에 되는 말이 되는 얘기가 다 사기꾼이라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도덕성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이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치를 쳐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 유효성이 무엇이냐?
이것도 사실은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직원의 만족도가 유효성이야? 매출이 유효성? 뭐 사람들이 시장의 평가가 유효성이야? 이런 거를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효성 안에. 그래서 하여튼 그 유효성을 향상시킨다. 그 유효성을 이제 향상을 위해서, 그 유효성을 이제 향상을 위해서 개인, 각각 우리가 구성한 하나하나, 그리고 집단, 그리고 집단, 그러니까 뭐 팀이 됐건 조직이 됐건, 그리고 조직 구조, 그러니까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인사 제도라든가, 제도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까지 구조까지 뭐 조직 내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 분야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조직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조직의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번다, 매출이 높다라고만 하지만 그것만은 꼭 아니구나. 그럼 여기서는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유효성을 뭘로 정의를 했는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삼성을 읽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에는 뭐 영향을 끼치는데, 뭐 이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뭐 유효성의 가치, 뭐 매출에는 영향을 끼치는데 만족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효성도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이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직관적 견해를 뭐 체계적 연구로 보완하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경험담도 중요하고 연구 결과도 중요하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으로 한 것도 중요하고 직관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가지고 이거에만 이렇게 딱 집착하지 말아라. 예전에 너무 슬픈 얘기인데 중소기업 잘 운영하시던 선생님분이 이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했는 거지.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그거를 막 자기 사업에다가 막 갖다 붙였어요. 1년 만에 폐업했어요. 적당히 들어가세요. 적당히 들어가니까. 좋은 음악 좋다고 해가지고 막 영양제 배갈 먹을 거야 어쩔 거야 뭐 그럼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해석할 줄 아는 그리고 적당히 보고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요. 그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 맞았다고 나 이거 하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적당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확률 플레이에 조금 더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예. 그래서 돌파 감염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90몇 %고 뭐 90몇 %라 그랬는데 돌파 감염은 왜 이러냐, 뭐 내가 60몇 %짜리 뭐 아스트라제네카 만든 뭐 막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계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보완을 하고 뭐 주변에서 뭐 이렇다더라 그럼 그런 얘기도 이제 다 듣고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두루두루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요즘에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 빅데이터죠. 이 빅데이터가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이 SNS라든가 이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일기장에 쓰고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이게 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든 게 들어가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들어보셨습니까? 네, DT가 이제 코로나 전에 가장 떴던 이제 화두인데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다 집어삼켰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 빅데이터로 플레이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사실은 하기가 좋아졌어요. 그 시대가 왔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되게 잘하는 한 예시가 어디냐면 나이키예요. 나이키 여러분들 그 매장 가서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물건 들고 와서 사는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그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 가고 나이키 매장을 가면 그리고 나이키가 다른 데 납품을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백화점 같은 데 납품을 안 해. 우리 매장에서만 와서 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유통사에도 안 뿌리고. 대신 우리 매장에 오잖아요. 그럼 매장에서 물건 사려면 거기서 내 신상 정보 다 넣고 온라인에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나이키 매장 가면 그렇게 해야 돼. 그 강제로 막 하라고 하진 않죠. 근데 미국 뉴욕을 갔는데 그렇게 안 하면 물건을 못 사요. 뉴욕 매장 같은. 그게 뭐냐? 나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러면 뭐 40대 여성 한국에서 온 얘는
무슨 색을 선호하고 뭐 어떤 거를 선호해? 이런 데이터가 막 쌓이는 거죠. 미친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 그거 입력해야 될 거면 안 사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할 수 있는 10년 걸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그거를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내보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점점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졌다는 것도, 그리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해석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되게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런 기사를 이제 우리나라 빅데이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워킹맘들이 드디어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다. 빅데이터는 초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아일랜드 식탁 뭐 이렇게 하면서 바깥을 쳐다보면서 아이들과 뭐 대화를 하면서 뭐 이런 거를 했다는 것이 소비 트렌드에 보면 나오는데, 일하는 여성들이 인터넷으로 이런 물품들을 많이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수세미라든가 뭐 주방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워킹 맘들이 요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아줌마를 써도 사는 건 내가 사, 워킹맘이. 내가 그거를 산다고 그걸 내가 쓴다는 보장이 어딨어. 내가 면도기 샀다고 여자들이 면도기를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거야? 면도기는 보통 여자들이 사요. 남편 거 여자들이 사지. 이마트 장 볼 때 같이 사지. 그거를 남자가 가가지고 내가 이것만 이거 사지 않잖아. 그런 식으로 해석이 사실 왜곡될 수가 있다. 사실은 여성들이 이걸 많이 사니까 남성을 타겟팅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사실은 여성을 위한 타겟팅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지. 남자들은 뭐 편하고 이거 잘 닦이는 걸 사겠지만 여자들은 뭐야? 2개 더 붙여주면 그거 사.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읽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들어온 세대가 이제 되게 달라져. 이런 것들 뭐 말한 것처럼 직감과 경험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시중 동향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적당히 봐라. 적당히 봐라.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타겟팅 돼서 이거를 잘 읽어서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완벽하게 빅데이터예요. 예, 이제 여러분 이거 돈 룩업 보셨어요? 돈 룩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제니퍼 로렌스 엄청 빅 배우들이잖아요. 엄청 큰 배우들이 나온 건데, 거기에 대화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전 세계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어느 나라 사우스 코리아 딱 그랬더니 듣더니 사우스 코리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거기서 왜 그런 장면이 나오겠냐? 넷플릭스에 사우스 코리아가 미친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봐. 그리고 컨텐츠도 되게 많이 이거를 넣어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걸 보고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저걸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 지금 보고 싶죠. 내가 그 얘기하니까 한번 봐야겠네. 그런 생각 들잖아. 돈 룩업 올려다보지 마. 그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돈트 룩업. 그래서 봐야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한국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즘 전 세계는 한국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힙한 나라가 지금 한국이야. 한국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하면은 동남아들이 보면서 옛날 뭐 유럽 얘기만 하다가 미국 영화에 한국도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거지. 그리고 뭐 세계 각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각 나라 막 정말 1초 컷들이 막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어느 나라를 내가 공략할 것인가 거기다 1초 컷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왔다. 우리 동네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게 다 빅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마존이 아까 유통업체로 이제 컸다고 그랬잖아요. 아마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오는 게 뭐죠? 클라우드인데 내가 지금 MS 오피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MS 오피스를 하면 이게 다 클라우드 장비 1TB를 준대. 나는 클라우드에 안 올려. 나는
심약해서 그런데 못 올려. 난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댕겨야 돼. 내 저장 매체에 다 넣어야지. 그런데다 이거 어떻게 될까봐 나는 못 믿어. 근데 그거를 강제로 구매를 하게 시키는 거죠. 요즘에 클라우드 산업. 그게 요즘 많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매달 나가니까. 근데 언제 나도 모르게 내 자료가 MS에서 빅데이터로 쓰일지 모른다. 그래서 못 올리고 사실 제일 큰 거. 물론 안 쓴다고 하죠, 자기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전쟁이에요. 빅데이터 전쟁.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는 뭐 네 거 좀 보게 해주고 내가 50% 할인해줄게. 그럼 우리 딸 같은 애는 그냥 할 거야.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뭐 내 개인적인 거 봐라. 뭐 집에서 잠자는 것까지 다 찍어 올리는 애들이니까. 다르니까 생각이. 그러면 정말 빅데이터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지.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여기서 사회학만 빼고 다 공부해줘야 돼. 심리학하고 사회심리학. 그리고 이제 인류학은 그 논문 쓸 때 인류학에서 쓰는 그러니까 그 논문 그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인터뷰, 관찰 뭐 등등. 그러면서 인류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뭐 인류학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외계견수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읽기 싫어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겠다. 과감하게 스킵, 패스.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보면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어려운 단어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해갖고 그거를 여러분들 그리고 뭐냐면 그런 어려운 내용은 그 부분은 또 번역도 후져. 대학원생들이 하잖아요. 그걸 대학원생이 못 알아들어 그 얘기를. 그러면 대충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읽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 건 과감하게 패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 뭐 충격에 대항 뭐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경영 활동 불황기일수록 경영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분황 극복하고 활동의 핵심 과제.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 만족 및 이제 유지 방안, 그러니까 못 나가게 이제 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세계적인 불경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2017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권이 싹 바뀌었죠.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고, 트럼프가 이제 되고, 이제 뭐 아베가 총리 그 연임을 하고, 뭐 이제 뭐 마크롱 대통령이 앉고 이런 변화가 이제 2017년에 이제 되게 많았는데 그러고서 세계 경제가 불이 붙었어요, 사실은. 17, 8, 9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정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완전 고요. 일본 완전 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일하다가 막 일본에서 과로사 막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정도로 사실은 호황기가 없죠. 그러다가 뭐 코로나가 이제 터지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람이 없어요. 미국 가면 제가 그 8월 달에 미국 갔다 왔는데 호텔에서 4성 반짜리 호텔이었거든요. 편하게 있으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청소를 안 해준대. 호텔에 갔는데. 그리고 레스토랑을 다 닫았어요.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너네 전자레인지 있냐 그랬더니 전자레인지 넣어주겠대. 또 호텔방에 전자레인지 넣고 청소도 안 해주고 나 노숙자처럼 13일 동안 살다 왔어. 그럴 거면 내가 에어비앤비 갔지. 청소 안 해줄 거면. 사람이 없었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 그 유지하는 게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다. 호황기에는 그렇다. 우리는 지금 불황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양극화잖아요. IT 같은 데는 난리 났어요. 지금 불 붙었어요, 진짜. 오늘도 막 기사 나고 어디 뭐 사람들한테 보너스 얼마 주고 막 난리. 막 잘 나간 데는 너무 잘 나가. 죽겠는 데는 다 죽어. 난리 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양극화인데 한동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호황인 산업에서는 사람들을 유지하고 그런데 이제 그 필요하고 어려울 때는 의사결정 고난 극복하는 이제 도전하는 데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뭐 두루두루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가야 되는 하고 말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나중에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읽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된 다음에 읽으면 무슨 내용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관리자를 위한 뭐 시사점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요거 간단하게 하고 우리 15분에 15분 쉴 거예요. 15분에 10분 쉬겠습니다. 지금 58분이거든요. 저도 당 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직장 내 다양성.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교과서를 받아보고. 다양성은 원래 저 뒤에 한 13장쯤에 나오는 주제였어요. 원래. 이 그 조직행동론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2장으로 튀어나왔어요. 제가 4년 전에 그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를 이제 매년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 비싼 비행기 값을 주고 갔으면 그 로컬의 소리를 듣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미국에서 제일 큰 화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diversity. 다양성이야. 이렇게 하는 되게 안 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20년 동안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해보면 결국엔 들어와요. 외국에서 있는 거가 결국에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연한도 이제 조금씩 짧아지긴 하고 있어요. 다양성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슈가 아닌데 곧 되게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다양성이 또 최근에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됐냐라고 하면 예전에 뭐 차별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됐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차별을 이제 받으면 사람들이 차별 받았어 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괴로워 이러지 마 뭐 이제 이런 정도로 하고 말하는데 요즘은 뭐냐 불러 엎어요. 폭동을 일으켜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이제 미네소타 대학을 다니는데 그래서 걔를 집어넣으려고 8월 달에 미네소타를 갔단 말이에요. 그 미네소타 이제 미네아폴리스 시내가 그 시내에서 바로 옆에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 시내가 그 미네아폴리스가 어떤 동네냐면 조지 플로이드라고 그 작년에 흑인을 이제 백인 경찰이 때려가지고 과잉진압으로 이제 죽은 일이 있었던 데가 미네아폴리스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거죠. 인종차별에 관한 거. 그래서 그 완전히 다운타운을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다운타운 갈 수가 없어요. 상점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재택근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라고 그래서 다운타운이 정말 이제는 갈 수가 없는 정말 노숙자들밖에 없는 그런 동네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이게 타격이 오는구나. 다양성 문제가 이렇게까지 타격을 주는구나. 하면 좋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그랬는데 이 경제가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인심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죠. 이제 둘러 엎어버리니까 그리고 법들이 이제 그런 소수 민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면 무조건 회사가 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기업에 종업원들이 무언가를 걸잖아요. 그럼 거의 다 종업원이 이깁니다. 기업이 이제 거의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라든가 사람들의 이런 그 요구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성희롱 뭐 우리 그런 법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성희롱 방지법 그다음에 직장인 뭐야 뭐지 괴롭힘 방지법 그리고 공무원들은 무슨 갑질 어쩌고 이것도 법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법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런 법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법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기업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크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에 사람들끼리 차별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편견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사람들한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편견으로서 요구되는 그런 것들도 요구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옛날엔 당연히 손님 오면 뭐 여직원들이 커피 타는 거고 뭐 그 복사기 고장 나면 남직원들이 갖고 당연히 고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있어서 요즘에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고정관념에 관한 그런 문제도 되게 심각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조금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처럼 뭐 차별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심각한 사태고, 이거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될 거고, MZ 세대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뭐냐면 되게 다양성이 높아요. 그 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이민한 여성들이 이제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워크포스로 들어옵니다. 직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뭐 엄마는 중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애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하프 중국인이야. 뭐 하프 베트남인이야. 하프 캄보디아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10%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럼 워크포스의 최소한 10%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는 말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 같은 거 되게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 막 이런 거를 막 내가 그 서양에 산다고 막 우리나라 사람을 뒤집어지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자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직장 내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조직 문화라든가 법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준비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딱 닥쳐서 그걸 대비를 하면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도기의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요한 게 꼭 중요한 게 여기는 없네. 어, 보이는 차이점과 안 보이는 차이점의 다양성. 그러니까 보이는 차이점은 남성, 여성, 뭐 인종, 뭐 나이, 뭐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거고요. 안 보이는 가치의 차이점. 그것도 다양성으로 이제는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붐이 이제 한참 일어나던 2000년대 넘어와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뭐 이를테면 IBM 같은 데서는 우리가 시장과 똑같은 뭐 이걸 맞추겠다. 시장과 똑같은 이걸 갖다가 다양성을 갖추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2010년, 2000년대 후반 막 이럴 때는 게이리, 레즈비언 비율까지 우리 맞추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인구의 게이, 레즈비언이 10%다라고 하면 우리도 게이, 레즈비언을 10%를 뽑겠다. 이거를 다 맞추겠다라고 이제 IBM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야, 그럼 다양성이 높아서 너네가 잘할 거면 그럼 일본이나 미국,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냐? 내가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실 다양성이 효과성에 그다지 이렇게, 이렇게 기여하진 않아요. 오히려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남자면 남자 같은 비슷한 동네에 막 비슷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이 같이 일할 때 훨씬 효과성이 높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일할 때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한 시절이 아니라 고효율을 추구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점점 고효율이 아니라 저효율로 가게 된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책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절에는 이제 다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너무 다른 나라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소수 같은 사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다 너무 의존을 했는데 거기에 뭐 내부적인 사정이 됐건 관계의 문제가 됐건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스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옥수수 한 통을 만드는데 뭐 중국에서 사면 이제 10,000원이면 돼. 근데 막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10만 원이고 10만 원짜리 만들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래야지 기관 산업이 돌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든 사실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고효율만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도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딸기가 15,000원, 20,000원이거든요. 한 팩에 500g짜리가. 지금 정도 되면 8,000원, 10,000원이어야 돼요. 이게 안 내려가. 왜? 이거를 수확할 사람이 없어요. 씨는 뿌렸는데 수확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가격이 안 내려가죠. 옛날에 이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다 의존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안 들어와. 그럼 어쩔 거야? 여기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전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엄청나게 이제 확장이 되던 것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뤄야 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그 미묘한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 뭐 어떤 인종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어떤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이 시각이 이제 생기게 되면 꼭 보이는 것만 다양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게 이제 겠다. 또 가치가 다른 거를 인정을 해주라는 거. 이를테면 우리 회사가 술 회사야. 근데 나 술을 못 마셔.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화가 되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뭐 이런 걸 갖고 그래? 막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갖고 그래가 이런 거리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 일들도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제 뭐 보이는 차이점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라든가 뭐 이런 신념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까지 다양성으로 분류를 해서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하고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코로나를 대처하는 걸 보면 이게 되게 다른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신념을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백신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백신 패스가 이제 있어야 들어가고 뭐 마트까지도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뭐 한다 그러면 하겠죠. 법적으로 한다면 하겠지만 아마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억압해서 좋은 점이 있다라 그러면 좋은 점이 만약에 뭐 100 중에 50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억압하는 쪽이고 미국은 웬만하면 풀어주는 쪽이에요. 웬만하면 풀어주는 쪽이에요. 또 거기서의 어떤 생각의 차이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백신 패스를 반대해. 근데 나는 백신 패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가 옳은지 알 수 없어요. 이거 게임 다 끝나봐야지 그거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오라, 네가 오라. 야, 쟤는 그렇다 그러니까 쟤 돌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의견의 다양성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율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뭐였어요? 일사불란. 일사불란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사불란을 하면 안 돼. 뭐 이를테면 중국집 갖고 야 짜장면 돈 들어, 짬뽕 돈 들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마파두부밥이요. 그래 마파두부밥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요구가 저는 커질 거라고. 요즘 MZ 세대들이 안 참고 안 참아요. 저희 딸도 안 참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뭐, 야, 우리 야식 먹자.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아빠는 난 족발, 뭐, 엄마는, 나는 피자, 나는 통닭. 그럼 못해요. 통닭 먹잖아. 애한테 맞춰서. 통닭 먹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 그게 다 존중이 됐었던 애들이, MZ 세대들이 다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의견을 걔네들이 참겠어요? 야, 우리 이번에 워크숍 하자. 어디로 간다? 저는 물 근처는 싫어요. 저 사주에 물 근처 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신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판단을 할 그게 아니라는 거지. 판단을. 그럼 야 너 나가라.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나중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럼 진짜 나 혼자 1인 기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이제 앞으로 유지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IT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합니다. 이제 주 52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IT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 그런데 돈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야근하면서 야근 수당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되게 많이 하다. 특히 IT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투잡, 쓰리잡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를테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딱 찍고 이거 뭐 편집해 주실 분 그러면 뭐 크몬 같은 데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 크몬에 올려가지고 내가 낮에는 회사 가가지고 하고 저녁엔 뭐 김현정 유튜브 편집해줘?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직에서 사실은 먹고 살기 다 해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마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유튜브로 개인 방송을 해, 저녁에 가가지고. 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인사팀이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2030년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야, 그냥 이걸 저걸 다 보지 말고 그냥 업무 계약만 해. 그리고 조직 다 그냥 없애버려.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어디 조직에 속해가지고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좋아해. 근데 Z세대부터는 좀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거든요. 나 집에서 게임해야 되는데. 일 빨리 해놓고 나 게임하고 싶은데. 거기 가고 회사 가고 8시간을 어떻게 앉아있어. 나는 이런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오게 될 거, 이것도 다 다양성으로. 네. 같은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다음 상대방이 있다는 거, 쿨하게 받아.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등등등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가장 훌륭한 인재를 협업할 줄 아는 인재로. 무조건 협업이 가능해야 돼. 너가 아무리 천재라도 협업이 안 가능하다. 그럼 너는 못 쓴. 이런 식으로 해서 협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리더십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거 엄청 가르치죠. 엄청 가르쳐가지고 그나마 좀 쓸만하게 해서 이제 내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이렇게 다 해주던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여기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좀 배워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인생학원을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학원에 이제 오셔가지고 대인관계 기술도 좀 배우고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옛날엔 되게 좀 자연스럽게 됐던 것들이 지금은 이 인스티튜셔널라이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이제 그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뭐 맨날 들어달라고 하면서 보니까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또 지들끼리도 안 듣던데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맞는데 내가 주는 거는 굉장히 또 낯설어요. 그럼 누가 줘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